소개받은 국립기상과학원 변용화이고요. 저는 이제 기후변화학회에서 학술이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제목이 너무 거창하긴 한데요.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국제동향의 국내 연구 성과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기후변화 감시 예측과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을, 특히 연구와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을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학계와 다른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그 상황을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시라면 조금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좀 이야기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해서 좀 일반적인 제너럴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부분들은 사실 조금 생략을 하고 주로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와 연결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국제적인 트렌드와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국내, 특히 이제 저희와 같은 그런 연구기관에서 어떤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크게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분야가 이제 주로 그 우리가 이제 통상 아시다시피 그 IPCC 워킹그룹 1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후변화 감시 중에서 사실은 이제 그 국립기상과학원은 대기 쪽의 그런 감시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 감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이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소개와 더불어서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관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될지에 대해서 1, 2번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3, 4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 기후변화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런 미래 전망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산의 내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죠. 그 시미피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개요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시미파에서 주도되고 있는 국제 그 이 시나리오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정보로서 나오게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저희 이제 기상청이나 국립기상과학원이 실제로는 그 국제동향을 가장 많이 참조를 하는 데가 이제 세계기상기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기 조성의 감시라는 부분을 이제 글로벌 애트모스피어 워치라는, 그러니까 가오라고 불리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거의 전 세계적인 그 기후변화, 대기 조성의 감시라는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오 프로그램은 사실은 1950년대에서부터 개별 연구자들이 이제 이 대기 조성에 대한 관측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이 이제 1989년 정도에서 과연 이 대기 조성 물질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이제 대기 중으로 어떤 오염 물질을 내뿜고,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조성의 그 화물질들의 그 변화가 앞으로 그 기상이라든가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일단은 관측을 좀 더 잘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가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가 이제 1989년 그 이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을 중심으로 1970년대, 그 60년대 부분에 굉장히 산성비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대한 그런 그러니까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구적인 이 대기의 그 조성 물질에 대한 그 감시 부분이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오에서 주로 수행하는 그 미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런 특히 대기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조약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환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기를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이런 조성 물질이 기상이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 대기질에 대한 그 예측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각 국가나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서 이 가오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오는 이제 비단 어떤
이 숏리브드 이 게스라고 분류죠. 뭐그 게스는 아닌 파티클이라 불리는 그런 대기 오염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온실가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니어텀 그 클라이밋 호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약간 좀 이렇게 단기간 체류를 하지만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에 대한 그런 감시를 통해서 실제로는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정책과 어떤 그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오는 이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그 이 제공되는 가장 큰 성과는 좀 더 고품질의 그리고 장기간 동안 누적된 그 대기 조성 자료를 관리를 하고 이것을 제공하는 그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활동들의 결과가 이제 전지구 기후 감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IPCC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유엔의 어떤 기후 변화 협약이나 환경 협약에 관련된 그 과학적인 이 정보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그리고 이런 감시 정보들이 또 WMO에서 요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또 추진하고 있는 그 전지구 기후 서비스 체계에서 어떤 감시 분야의 어떤 그 이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는 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로는 이 가오 안에서는 사실 오존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태양 복사, 뭐 지구 장파 복사 이런 부분들도 다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 지구 내에 있는 어떤 에너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 자료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오존층 파괴와 관련돼서 그 몬트리올 프로토콜에 대한 그 논의를 지원하는 아주 직접적인 자료 제공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대기 오염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이 지역적인 그 오염 물질이 이제 어떻게 장거리 수송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월경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트랜스바운더리의 그런 이제 그 이 트랜스포트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국가의 어떤 협정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자료들을 이 지원하고 그 어떤 과학적인 성과들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오에서 주로 관측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신 그 온실가스, 뭐 CO2를 비롯한 뭐 메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불소 화합물들을 이제 관측을 하고요. 그 외에 오존 그리고 이제 에어로솔이나 일부 그 방사능 가스 그리고 대기 어떤 침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외선 복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측하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이제 이 축적을 하는 그런 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 활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저 옆에 이제 그림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그 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런 이 대기 오염의 어떤 그 물질로서 이렇게 방출된 것들이 이 대기 안에서 어떤 화학적 작용을 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기 중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다시 그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 그리고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된 그런 이제 연구라는 부분에도 좀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는 사실 굉장히 그 관측 지점이 좀 많기는 한데 뭐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좀 더 그 가오 스테이션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가오 스테이션에서 저희가 이제 지구급이라고 불리우는 그 관측소와 그다음에 지역급이라고 불리우는 관측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급과 지역급의 그 관측소의 분류는 사실 그 관측하고 있는 그 물질의 이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양적인 것 차이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대기 조성의 감시는 그 31개의 글로벌 스테이션과 약 한 400개가 넘는 그런 리지널 스테이션에서 그 정기 관측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월드 데이터 센터들을 통해서 자료가 제공이 되면서 특히나가 이 안에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어떤 그 변화 정보라든가 분석 정보들은 WMO의 그 그린하우스 가스 블루틴이라는 그 이 전기 발행물들을 통해서 그 온실가스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실가스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뭐 최신의 그 연구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블루틴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아마 이 그림을 좀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1979년부터 이제 2015년 정도까지 네. 질문도 좀 잘 받았습니다. 네네네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게. 이 뒤에 나와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 가오 이 관측 때 나온 그 주요 정보 중에 그 이제 WMO의 그 그린하우스 가스 블루튼에 보면은 이제 주로 연도별로 이런 이 정보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발간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좀 잘 색깔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계열이 이제 CO2의 그 양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메탄. 그 다음에 뭐 N2O, 그 다음에 CFC 계열,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약간 그 이 미량기체 종류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양이라고 하는 그 양에서부터 추정이 된 그 복사 강제력 정도를 추정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온난화 지수라고 불리는 그런 지수로서 제공을 하거나 하는 형태의 그런 정보들을 그 매년 그 업데이트해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에어로졸들도 이 과거 대비 이제 현재에 어떻게 이 수 농도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각 지역에 있는 그 스테이션별로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엔 이 가운데 있는 이 서클에 있으면은 줄어든 거고 이게 월별로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이게 증가됐다라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에어로솔 수농도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측 요소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오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지구 대기의 그 감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더 확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가오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거는 결국 대기 조성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학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우선적으로 감시를 잘하자. 어쨌든 관측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관측 감시된 자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그 대기 조성의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가 이런 예측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성장이 될 그 도시 지역 그리고 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원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오염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감시 정보나 예측 정보의 그런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형태로 이 관측되는 이 감시라는 그런 부분들도 영역들도 확장이 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제 이 말은 왜 썼냐면 이 가오 스테이션은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를 직접 채취를 해서 분석하는 직접적인 관측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그 분석되는 그 관측소가 결국에는 뭐 이 어떤 조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기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격의 방법으로 관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지고서 예를 들자면 온실가스에 관련된 원격 관측 네트워크 TIF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 다시 뭐 생겨나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스트나 에어로솔 관련해선 라이다를 이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이 원격으로 리모트 센싱에 의한 그런 관측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오는 직접적인 관측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격의 그런 방법들을 통한 이 관측들하고 연계가 돼서 어떻게 그 3차원적인 그 입체적인 그런 그 관측 정보들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앞으로 더 이제 힘을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이 넥스트 가오 디케이드라고 해서 이제 16년에서부터 23년까지 그런 이행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이 동향들을 보면 결국엔 관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측하는 지상 관측망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이 늘리는 부분도 이제 최적의 어떤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그 단순히 뭐 기온 감시랑 이 관측소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의 그 이 질이라든가 어떤 그 이 조성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접 관측뿐만 아니라 위성이라든가 모바일 등을 통해서
관측 방법들을 어떻게 다양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오 관측 같은 경우는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안 되거든요. 거의 뭐 1년 뭐 아니면 아무리 빨라도 한 어느 정도 뭐 주 내지는 월 단위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준 실시간의 개념으로 이 분석의 어떤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집중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료의 품질과 관련돼서는 결국 그 대기 조정을 관측하는 그 장비의 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 관측 방법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나오기까지 어떤 산출 알고리즘을 어떻게 더 고도화시키는가라는 뭐 그런 등등의 이제 그 이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사실은 사용자한테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관측소 내지는 관측기기에 대한 그런 이력 정보죠. 그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이 사용자들한테 얼마만큼 잘 오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자료 자체도 어떤 관측에 오차라는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의 불확실성 정보들을 어떻게 같이 제공할 것인가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측 품질 관리 자료 관리가 이 관측된 그런 감시 자료들을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결국 이것이 이제 모델링이나 이제 재분석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특히 뭐 스모크라든가 뭐 더스트 스톰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도시의 어떤 그 대기질 예측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뭐 기반 정보라든가 아니면 연구의 어떤 정보로서 이것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측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오염 물질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제 아니면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농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생산해내는 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이제 IG3IS라는 그런 이제 또 이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이렇게 제안을 하게 이르렀는데요. 그 IG3IS는 이제 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온실가스에 관련된 그 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게 관측된 이 대기 중에서 관측된 온실가스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이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어떻게 비교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원 박사님께서 궁금해하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있어 왔고요. 90년대의 한 초반서부터 저희가 이제 안면도 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 이 지역급 그 관측소로 안면도, 고산 그리고 이 안면도 고산이 일단 지역급 관측소로 이제 국제 그 가오 사이트에 일단은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울릉도 독도에도 이제 최근에 2000년도 그 부근에 최근에 이제 설립한 이런 이 감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고산, 울릉도, 독도는 저희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온실가스와 그다음에 대기 조성 물질의 그 관측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관련된 정보는 사실 기상청의 기후정보 포털에 대기 그 종합감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 이 사이트별로 그 이 관측되는 그 관측 요소별로 그 변화 경향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이제 받으실 수 있게끔 나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그 이 기본 관측소 외에 저희가 이제 보조 관측소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 요소에 대해서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 관측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포항과 목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외선 그리고 포항은 아주 과거서부터 이제 오존과 관련된 그런 관측들을 해왔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학계와 어떤 그 이 협력에 의해서 좀 저희가 이 뭐 자외선 관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그 이 요소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 위탁 관측소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안면도의 예를 이제 들어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오 관측은 주로 이제 그 이 공기 시료를 채취하는 직접 관측 방식을 택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플라스크 관측이라고 하죠. 지금 이 타워가 안면도에 지금 세워져 있는 이 타워입니다. 그래서 이 타워의 거의 맨 꼭대기 끝이 한 40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 펌프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게 이런 복잡한 이 여러 가지 기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이런 이 CO2나 그다음에 메탄의 어떤 조성 이 몰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내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 장비들을 통해서 그 외에 이제 기체들을 쭉 이 농도들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에 나온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나를 보시면 안면도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이제 이 온실가스 특히 이제 CO2 농도 관측이 되어 있고요. 부산은 12년, 그다음에 울릉도가 14년, 그리고 독도도 똑같이 이제 2014년부터 이제 관측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보셨던 이 연변동이죠. 그러니까 월별 이 CO2 농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겨울에는 조금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이 식생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좀 낮아졌다가 하는 이렇게 지그재그의 그런 이 변동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는 저희 이 안면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지구적인 그 온실가스 농도의 평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주황색이나 아니면 이 초록색 그리고 이제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주황색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일본의 류리라는 관측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인 경우에는 그 하와이의 그 마우나로아의 관측이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은 저 이제 호주 쪽에 있는 케이프그람 관측인데 어쨌든 지역별로 온실가스 농도의 그 절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온실가스가 굉장히 급하게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2013년 같은 경우는 한반도가 이미 그때 한반도의 평균이 이제 400ppm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전지구적인 연평균 농도를 봤을 때에는 이미 2015년에 400ppm을 돌파하는 이런 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래서 이제 가오 관측은 이렇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가오 관측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 입체 관측이라는 부분들에 또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오 관측은 이 타워에서 공기 시료를 채취하는 것 때문에 거의 지상에 있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어떤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항공기에 의한 그런 관측들도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는 사실 거기에 탑재된 그 관측 장비는 지상에서 관측하고 있는 장비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항공기는 지상에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고도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공기를 빨아들여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지 프로파일 정보들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저희 이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작년에 이 기상 항공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관측을 하는 와중에 저희 그 온실가스 이 연지 분포에 대한 관측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관측 결과의 그 일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이 항공기가 지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약 한 8km 정도 그 고도까지 선회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온실가스 농도를 관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관측 지점은 저희가 안면도 그 상공에서 했고요. 그 안면도는 사실 그 가오 관측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이제 뒤에 장에 나오겠지만은 그 이 원격 관측 그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주로 안면도에서 그 맑은 날 위주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그 CO2나 그다음에 메탄의 분포가 과연 그 위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사실은 이제 계속 얻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상 약 한 1km 정도 그 미만에서는 한 420ppm 정도의 그런 그 아주 고농도의 CO2 이 농도량을 보이지만, 이것이 1km 부분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이 대기 경계층이라는 부분들을 만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그 위쪽에 가면서 거의 약간 균일한
이 농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본 관측 외에도 사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티콘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리모트 센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성은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성은 하늘에서 지상을 바라보면서 그 에너지 양을 측정을 해서 그 이 단위 컬럼에 있는 공기 안에 있는 어떤 뭐 대기 수증기량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산출해내는데 온실가스의 원격 관측 중에 또 다른 방법은 지상에서부터 상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위성이 쳐다보듯이 같이 쳐다보면서 이 온실가스가 그 컬럼 안에 어느 정도 분포를 했는지를 보는 그런 이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돔 안에 있는 그 장비가 저희 또 안면도에 있는 그 원격 관측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원격 이 티푼의 이 안면도 사이트가 사실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티푼이 이제 지금 현재 전지구적으로는 한 20개 정도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면도가 이 FTS 이 관측이란 이 사이트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티푼 사이트에 등록에 대해서 관련된 논문과 자료들이 퍼블리시 되는 장면에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 파란색의 어떻게 줄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이 FTS라는 관측 장비에 의해서 관측된 관측 정보이고요. 실제로 FTS는 연속적인 이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매분 이 자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위성과 마찬가지로 FTS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중에 하나는 구름이 끼게 되면 이게 농도 관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중간이 저렇게 다 좀 빠지고 약간 그 맑은 날이어야지 사실은 이제 관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365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도 사실은 관측하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구름이 꽉 끼진 않았다 하더라도 좀 몇 개 꼈을 때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그 불확실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그 초까지인 걸로 2018년 그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짧은 기간에도 이 월별 어떤 변동성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 이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에도 그 안면도 위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토탈 이 CO2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관측하는 그 이 또 마지막 방법은 위성에서부터 이제 쳐다보는 거에 되겠죠. 지상까지. 그래서 지금 위성은 저희가 온실가스 위성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고셋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본 위성하고 그다음에 OCO2라고 불리우는 그 미국 위성이 각각 2009년, 2014년에 올라가서 그 위성 그 트랙을 따라서 돌면서 저희 나라로 왔을 때 그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온실가스가 이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실가스, 이 위성 관측도 앞서 말씀드린 그 FTS 관측이랑 이제 관측 원리는 동일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위성의 트랙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한 곳에서의 그 정기적인 관측 데이터를 얻기는 좀 힘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위성 트랙을 따라서 이 CO2의 어떤 변화량을 보면서 실제로 한반도 전체의 어떤 그 분포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데이터는 이제 OCO2 위성이 지나가는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전체 CO2 농도 평균 대비 빨간 것은 농도가 더 높은 것, 그다음에 파란 데는 농도가 좀 더 낮은 그런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곳이 이렇게 뭉쳐진 데를 보시면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빨갛게 되어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부산 등의 어떤 대지가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광양이라든가 영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단지들이 위치를 하면서 이 부분에도 이제 CO2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해서 다른 어떤 뭐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
이 도시와 그다음에 산화되는 지역의 CO2 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앞서 그 위성과 그다음에 FTS 관측이 사실은 같은 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 검증하는 데도 굉장히 그 좋은 어떻게 보면 그 관측의 어떤 쌍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FTS에서 우리가 안면도 위에서 그 하늘을 이제 올려다보면서 관측한 자료와 그 다음에 위성이 안면도 그 부근으로 지나갈 때 밑으로 내려다본 그 자료는 어차피 좀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양자 간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성이 사실 이제 관측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FTS 관측이 사실은 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콘 사이트에서는 그런 사이트들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면도에서 관측을 했을 때 이 관측 자료가 어떤 변동성들은 지금 뭐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은 이게 OCO2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빨간색 네모 아니 세모이고 그다음에 FTS는 약간 네모에 가까운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결국 위성하고 FTS가 어쨌든 안면도 상공위에서는 거의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 값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사한 값들로서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런 검증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는 이제 그 관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지구대기 감시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모델링이라는 부분들하고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는 뭐 IPCC 그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이 화석 연료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산림 벌채로 나오는 그 배출원들이 사실은 이제 흡수되는 것이 해양에서 한 26%가 흡수가 되고 지면에 있는 식생들, 이 식물들이 한 28% 흡수가 되고 나머지 46% 정도가 대기 중에 남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관측하는 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그 46%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측된 온실가스 농도는 인위적 활동에 의한 배출 그리고 해양과 지변 식생에 의한 어떤 흡수에 의해서 절대 그 수지의 어떤 그 차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서의 그 온실가스 농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대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의 어떤 트랜스포트 공기의 이동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관측된 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 안면도란 지점에서 대기 중에 어떤 온실가스 농도를 관측했다 한다면 이거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이 중에 배출은 어느 정도가 되고 해양은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지변은 어느 정도 흡수를 했을까라고 거꾸로 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델링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인버전 메소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델들이 인버전 모델들이 이제 굉장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는 카본 트래커 아마 탄소 추적 시스템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카본 트래커라는 그런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 대기 중의 농도를 이제 거꾸로 이 소스는 뭐고 싱크는 뭐였는지 역추적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그 역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양하고 지면이 어떻게 탄소를 흡수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계절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탄소 순환 모델링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모델링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소스와 싱크들이 추적이 될 텐데 결국 그 소스와 싱크를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나머지 해양과 지면에서 흡수되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정도의 그 배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흡수하고 나머지가 대기 중에 남았더라 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모델의 어떤 입력 자료로서 그 대기 중에 그 농도가 얼마인지라는 그 관측 정보도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출량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 CO2는 아예 없어지지 않아 영원히 존재하는 배출품이요. 아니요, 보통의 이 이산화탄소의 그 저감 이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한 100년 정도 단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롱 리브드 그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적어도 100년 이상 뭐 1000년 단위로 이렇게 대기 중에 존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뭐 이렇게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 가스가 어떤 뭐 이렇게 다시 뭐 고체상으로 변하면서 뭐 침적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없어지게 될 텐데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롱 리브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메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그 니어텀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이 디케이달, 10년 정도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00년 단위를 가진 게 이게 그 CFC 계열의 그런 물속 화합물들인데 이제 문제는 저희 그 대기중의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또 IPCC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산화탄소만 열심히 이제 관측을 하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도 이제 계속 쭉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메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온난화가 되면서 뭐 영구 동토층에 눕는다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땅속에 묻혀있던 메탄도 다시 방출이 돼 나오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온난화의 그 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아직 덜 가졌지만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이 CFC 계열의 어떤 그 이 천년 단위의 그런 이 뭐라고요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그런 정말로 장기적으로 존재를 하는 그런 이 이산화 그 기후변화 그 원인 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지지는 않으면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온난화 지수라고 불리우는 절대적인 양의 측면에서는 그게 더 임팩트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은 아직은 적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좀 사족이긴 하지만 지난번 그 IPCC 48차 총회가 지구온난화 그 1.5도에 대한 그 이 보고서를 승인하긴 했지만 저는 다른 데 약간 좀 관심을 보였던 게 거기서 승인된 또 다른 이 몇 가지 회의 결과들 중에 하나가 CO2나 메탄과 같은 인벤토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온난화 지수가 높은 기체들에 대해서도 인벤토리들이 작성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그러면 구성 요소들은 뭐가 되고 그다음에 이 인벤토리 작성할 때 그 이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룹 회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한 그 이 회의록이죠. 회의록이 사실 48차 총회 때 같이 승인이 됐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기체들에 대해서 인벤토리가 작성돼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CO2에만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IPCC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서가 승인이 되고 그게 이제 UNFCC의 국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그런 인벤토리들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온실가스 보면 그 기후변 해로에서 not controlled by Montreal Protocol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6가지, 7가지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통계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 근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 양들인가요? 아직까지는 그게 눈에 띄게 일단은 그 포션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무시가 됐던 측면들은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CF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CO2는 보통 이 물 농도를 ppm이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100만 분의 1인데 메탄만 하더라도 ppb로 넘어가고 CFC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뭐 몇천 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 지수 자체는 얘가 1000년 동안을 살아남는 애기 때문에 온난화 지수 자체는 크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게 양이 뭐 CO2에 비교해서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때까지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체들을 사실은 이렇게 그런 기체에 대한 어떤 그 이 장기적인 트렌드가 사실은 이런 가오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관측 그 정보들이 계속 자료가 축적이 돼야지만 그런 어떤 정보들이 이제 뽑아져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CFC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모르는 그런 기후변화 원인 물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연구 그리고 조사가 돼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CO2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메탄한테도 이제 그게 돌아왔고요. 관심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N2O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점차 기체들이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체들이 조금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과 재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보인 그림은 저희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을 한 그 탄소 수적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이 화석 연료에 대한 배출량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거꾸로 유출을 했을 때 이제 그 지면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이 전체적인 이 플럭스량은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한 한 예를 그냥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과학원에서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FTS나 위성 특히 이제 위성에서 그 관측한 이 농도를 사실 이제 경도별로 쭉 이제 끊어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마 그 100에서 155 사이에 약간 피크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은 한중이 이제 뭉쳐져 있는 고 경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이제 그 온실가스 위성 OCO2와 고스에 의해서 관측된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까만색, 주황색, 이 분홍색이 소위 인버전 모델을 통해서 만약에 이 온실가스 농도를 이제 인버전 모델을 통해서 여기 관측 농도에 맞게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어느 정도 그 관측이랑 일치성 있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해내고 그걸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다시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한 일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IG3IS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최근에 WMO에서 이 가오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 프로젝트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IG3IS라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이행 플랜을 최근에 이제 세우게 됐고 거기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선진 그런 사례들을 위주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좀 확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목표는 일단은 이제 UNFCCC에 이제 각국에서 인벤토리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인벤토리가 과연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 거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어떤 불확실성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 관측이라든가 어떤 이 자료의 생산 방법들을 서로 상호 검증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거는 이제 파리 협정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어쨌든 감축해야 된다.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는 감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행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벤토리를 거꾸로 대기 중에 방출된 그 남은 대기 중의 농도를 가지고서 역산을 해서 역추적을 해서 서로 비교 검증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중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온실가스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향식 이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개개의 어떤 공장 단위에서 이 뿜어져 나오는 그 연기 중에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공장 단위 어떤 배출원 단위별로 어떤 측정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로컬한 뭐 그런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됨에 비해서 대기 중에 관측하는 것은 넓은 영역을 대표를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뭐 바다인지 아니면은 뭐 산으로 되어 있는지 도시인지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나머지가 나오는지 잘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이 배출량 그 밑에 있는 인벤토리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우리나라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 둘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연관성들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어떤 과학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IG3IS 그 보고서 이제 그 이행 플랜에 대한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실제로 그 선진국에서는 과연 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 이
배출량이 제대로 진짜 이렇게 그 산정이 돼서 그만큼이 진짜 대기 중에 남았다라고 지금 과연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그 관측 자료에서부터 그거를 좀 같이 트렌드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아마 어디 이렇게 발효된 뭐 쪽이니까 아마 독일의 어떤 그 관측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까만 점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에미션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배출원에 대해서 오신가스가 이만큼 배출이 됐으니까 이 정도 대기 중에 남을 것이다라고 보고가 된 내용들을 이제 연도별로 찍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거는 이 포실퓨엘과 관련된 CO2는 이제 C14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그 관측소에서 관측을 해서 뽑아낼 수 있다면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결과들을 한 예로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영국이 가장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이 속도가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했냐면 특히 이제 메탄 이의 관측에 대해서 실제로 처음에 저렇게 이 영국 저 북아일랜드 쪽에 있는 그 까만 점에서 그 메탄을 관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탄을 이제 쭉 관측하다가 실제로 그 메탄의 어떤 그 지역에서의 메탄 농도는 거기서 발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넘어오는 것들도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흡수되는 것들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이 모델링을 함으로써 결국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주황색 박스를 이제 그 배출량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지역에서 관측된 그 MHD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 지역에서 관측된 메탄의 그 농도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말로 감축의 트렌드를 올바르게 얘가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그 이 서로 그 어떤 데이터의 그 불일치성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어쨌든 그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 인벤토리 이 관련된 기술들도 발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지를 연도별로 계속 계산을 한 결과 결과적으로는 이 영국 지역에서의 메탄이 이제 어떤 형태로 그 실제로 배출량을 그러니까 배출량의 감축을 이루고 있고 특히나가 2010년 그 이후에서는 자기네들이 보고한 배출량과 그 위에서 사실은 영국 전 지역에서 관측된 이 농도하고 어느 정도 일치성을 가지는 형태다라는 그런 연구 이 논문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 까만 점 하나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 역추적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관측 지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결국에는 이 빨간 점 3개의 어떤 관측소를 더 늘리는 그런 이제 그 효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국의 케이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지금 거의 그 베스트 그 이그젬플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그 IG3 IS에서 각국에서 그렇다면 인벤토리와 그다음에 대기 중의 농도 관측 이런 부분들을 다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 연구의 어떤 방향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툴은 모델이죠. 어쨌든 우리가 기후변화 앞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을 관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저희가 일단은 수치적인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앞에 있는 일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 결국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대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이 지상이나 해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후의 어떤 구성 요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잘 표현하는가가 사실은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이런 이산화탄소의 증가라든가 뭐 에어로솔이 뭐 감소한다든가 이런 어떤 강제력이라고 부르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대기나 해양 상황 아니면 지면 식생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그런 모의 결과를 내는 거를 저희가 그냥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은 정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는 뉴턴의 역학법칙에 의해서 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뭐 지면 식생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수치화하느냐라는
라는 부분에 따라서 모델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델 지금 나와 있는 표는 과거 IPCC 이제 AR5 때 오차 평가 보고서에 이제 사용했던 모델들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요 앞부분에 그 AOGC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인 그 기후의 구성 요소인 대기와 해양과 해빙과 그다음에 지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적어도 기후변화 정도는 모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ES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구 시스템 모듈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 안에서 에어롤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육지 뭐 빙하의 뭐 변화라든가 이런 등등의 생지화학적인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모의되는 그런 이 모델일 경우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AR5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이 그 영국 모델인 헨슨2AO라고 불리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생산을 해냈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연구 기관들에서 쓰시는 그런 자료가 이 헨슨2AO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그 다운스케일링된 그 자료들을 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모델들의 그 퍼포먼스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뭐 또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검증, 진단, 분석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이 모델들을 모두 모아서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평균도 내고 그다음에 이 미니멈, 맥시멈의 그 차이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IPCC 보고서에 이 앞으로 2100년까지의 기온이 뭐 평균적으로 몇 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범주 내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지금 나열된 이 모델들의 모의 결과로부터 다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CMIP5라고 썼던 거에 과연 그 CMIP이 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CMIP은 그 WMO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연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쨌든 좀 이렇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계 기후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 프로그램 안에 결합 모델 실무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각국의 이런 기후 변화 예측 그 모델을 개발하는 어떤 이 모델링 센터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무 그룹이고요. 이 실무 그룹에서 실제로 1995년에 모델 결과들을 서로 상호 비교를 해서 앞으로의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95년에 사실은 CMIP1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 CMIP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기후 실험을 할 때, 기후 변화 어떤 예측과 관련된 기후 실험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실험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모델 입력 자료는 무엇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온 모델 결과를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결과 뭐 자료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뭐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CMIP에서 활동되어지는 그런 성과물이 사실은 IPCC 보고서의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이라는 보고서의 거의 대부분을 이 모델 결과들이 사실은 할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IPCC 보고서를 잠깐만 여기서 언급을 하자면 제 AR6 같은 경우에 워킹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냐 여러분들이 이제 AR5하고 약간 이제 달라진 것이 약간 저기 챕터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뭐 과거 기후 변화는 뭐 당연히 뭐 어떤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특히 이 안에서 인위적인 활동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량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기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챕터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100년까지 먼 미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뭐 여기 챕터 5, 6, 7, 8, 9를 보시면은 이제 그 탄소 수치라든가 아니면 대기질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구름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뭐 피드백이라든가 그다음에 물순환 그다음에 해양 뭐 빈권 그다음에 해수면 등등등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떤 이 위험도와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각각 챕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그 세 개 챕터는 결국 이게 지역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안에서 극한 기후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그 아웃라인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심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구름이나 대기권, 뭐 극한, 뭐 지역, 수면 등등등 이 안에 있는 그런 사이언티픽한 퀘스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실험이 디자인이 됐고요. 그 결과 이것도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모델의 어떤 그 오차들을 줄여서 어떤 이렇게 불확실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온실가스나 에어로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강제력에 대해서 정말로 기후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미래의 이 기후가 어떻게 변동하고 그다음에 예측은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한 21개의 이 모델 상호 비교 실험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사실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15년, 16년에 완결을 했고요. 실험들을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완결을 했고,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해서 필요한 입력 정보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관측된 정보들을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정제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16년, 17년 안에 이제 이루어져 왔고, 그 이후에 이제 각 모델링 센터에서 이제 18년, 19년을 위주로 이제 시나리오가 생산이 돼서 아마도 이제 올해 아마 상반기, 하반기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모델 결과들이 이제 쫙 쏟아져 나올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한국에선 사실은 두 센터에서 이 안에 이제 모델 이 컴패리즌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2017년도 말에 이제 조사된 그런 바이긴 한데 이제 이 시립6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 모델이 33개 정도 33개 그룹이 일단은 참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 안에 뭐 해상도를 조금 변화시킨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거의 한 70개 이상의 그런 모델들이 점점 더 확산돼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국립기상과학원이 일단은 참여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이 시미6 이 자료센터에 자료를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3번째로 지금 이 서울대에 계신 박성수 교수님 쪽 랩에서 이 모델 이 자료들을 이제 생산을 해내겠다라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나라는 과거에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영국 모델 아니면 이제 뭐 독일 모델 이런 거 사용하다가 이제 처음 저희 이름을 걸고 나가는. 그래서 이 심입 이 자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제 배포가 되는가를 조금 보면요. 어쨌든 각국에서 이렇게 뭐 거의 70여 개가 넘는 그런 모델 이 결과들이 생성이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한 팀에서는 이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관측이나 재분석 자료들을 또 준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이 자료들이 준비가 돼서 상호 이 데이터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ESGA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심입 자료들이 이제 모이는 그 자료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 세 군데가 이 전체 그 모델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ES 독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한 사이트에서 이 여기에 올라가는 자료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죠. 과연 어떤 모델이 A에서 그 모델 해상도는 보고 어떤 물리 과정을 가지고 있고라는 정보들이 다 이제 입력이 돼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자료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델들을 어떻게 보면 각각 성질이 다른 모델들을 조금 일관성 있게 검증하고 진단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ESM 발툴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표준 진단 툴도 같이 국제적으로 개발이 돼서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이런 시밉6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제 전 지구와 이제 지역을 나눴을 때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이제 생산을 해내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모델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영국과 이제 지속적인 협력으로 해서 그 영국 모델을 같이 공동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 모델을 사용을 한 자료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은 미래 전망이라는 부분까지 일단은 완료를 시키고,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 자료를 공개를 할 그 전지구 이 예측 자료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지구 자료의 아웃풋을 받아서 다시 다운스케일링해서 이제 돌려야 되는 측면 때문에 시간이 조금 1년 정도 뒤로 미뤄서 내년까지 일단 완료시킬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저희 과학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차동현 교수님을 PI로 한 그 이제 R&D에서 울산과경, 공주대, 포항공대, 부산대의 5개 모델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지금 생산을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미래의 그 전망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티어 1에 대한 그 이 자료가 우선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티어 1의 그 4가지는 이제 과거 RCP와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티어 1의 그 SSP 1 다시 그다음에 RCP 2.6이라고 불리우는 게 이제 뭐 감축 노력도 많이 하고 적응 노력도 많이 해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그런 경로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SP2의 그 4.5가 있고, 그 다음에 SSP3의 7.0, 그리고 SSP5의 8.5라는 그 4가지 형태의 온실가스 그 시나리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으로 이 온실가스 농도 경로에 따른 기후변화의 그런 전망 자료들을 이제 산출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티어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그 컴퓨팅 리소스라든가 이런 여력이 남았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 적응이나 아니면은 그 이 완화 노력에 따라서 똑같은 복사와 강제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패스를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7.0 같은 경우에는 SSP 7.0이죠. SSP 5, 8.5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 여러 가지 그런 종류를 나누어 가지고 이 온실가스 농도 패스를 조금씩 달리한 그 종류를 나눠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 기후 영향들을 보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가장 그 저농도인 SSP1의 2.6과 그다음에 SSP5의 8.5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양극단의 그 기후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좀 뽑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과거에 그 CE5 때 나온 그런 결과들과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 지금 CE6의 그런 전망들이 어느 만큼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산출한 작업은 굉장히 깁니다. 이 앞부분을 다 해야지만 사실은 미래를 다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다 따져보면은 사실은 거의 몇 천 년 이상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의 적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급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나오는 기후변화 정보는 뭐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과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들고 왔는데, 뭐 기온 한반도에서의 뭐 기온이나 강수량의 변화 추세뿐만 아니라 뭐 폭염의 뭐 일수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산출해내는 그 정보로 되어야 되겠죠. 그 외에 사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의 어떤 그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과학 정보를 어떻게 더 확대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고민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한 재작년에 분석을 한 결과 중에 하나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 한반도 안에서 그 온난화가 인위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발현되는 시기가 과연 어느 정도쯤에 올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여름이고 오른쪽은 겨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그 온실가스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기온이 연도별로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연 변동폭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이 온실가스가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증가를 하는데, 이 자연 변동폭을 넘어서는 시기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2030년대,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2040년대가 되면은 자연 변동폭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결국에 그 이 온실가스의 사실은 그 이 증가율에 따라서 이 기울기도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할 텐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온실가스라는 어떤 강제력 때문에 이 여름이나 그 겨울 그 이 계절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자연 변동폭을 넘는, 즉 이거는 이제 극한과 관련된 거죠. 어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폭염이 뭐 어마무시하게 왔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이 높은 이 맥시멈 템퍼레처를 찍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형태대로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던 여름이나 겨울을 어느 시점에서 넘을 것인가라는 이런 연구들도 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에 한번 그 계산을 해봤더니 오히려 여름이 겨울보다 더 이런 자연 변동폭을 넘는 수준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폭염에 대한 그런 대책이 어떻게 보면 겨울철 뭐 다른 이런 것들보다 좀 더 먼저 적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사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RCP 시나리오 별대로 이렇게 쭉 해보면 여름철은 2.6이나 8.5나 거의 비슷해요. 그냥 30년대에 넘어가면은 그냥 이제 폭염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틀립니다. 이게 뭐 한파도 뭐 그렇다고 해서 한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RCP 8.5 2040년대로 굉장히 빨리 이게 자연변동폭을 넘어섰지만,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을 많이 시키게 되면 그 시기가 조금 더 뒤로 연장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수량의 뭐 기본적인 추세뿐만이 아니라 이 RCP에 따라서 실제로 강수량 극한이 과연 어떤 리턴 레벨로 오느냐.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만에 한 번 정도 오는 그 강수량이 이제 관측에서는 한 150mm다라고 했을 때 RCP 8.5는 그것이 한 200mm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150mm 정도의 그 비가 관측에서는 이게 한 20년마다 왔는데, 그게 RCP 8.5 정도 되면은 거의 그게 이제 한 중반기에는 한 15년으로 이제 땡겨졌다가 그 다음에는 2100년도 부근에 와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한 200mm 정도는 계속 내리 그런 찬스가 오더라. 라는 식으로 어떤 그 극한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정보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이제 분석인데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기후변화 예측 모델은 뭐 기온 강수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다 이렇게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모델 결과들이 얼마나 맞는가는 이제 둘째치고, 만약에 그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찾아 나가겠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한 15개 되는 그런 그 이 전지구 모델 그 시미5의 결과들을 가지고서 동아시아 지역에 그러면 3월, 6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봄철이라고 불리는 그 봄철에 그러면 강수량은 분명히 좀 늘기는 하지만 과연 토양 수분도 같이 늘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지금 10번 같은 경우는 강수량은 파랗게 쫙 늘고는 있지만 기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양 위는 빨리 증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D번 같은 경우는 빨갛게 증발도 같이 많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토양 상부 약 한 10cm 뭐 요 정도에 되는 그 토양 상부와 그다음에 이 전층은 거의 한 몇 미터 단위 이제 수준이긴 한데, 그 토양 수분의 변화를 봤더니 이 상부는 증발이 빨리 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저렇게 노랗게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 토양 수분량이 이 상부에서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작물을 심는다거나 그랬을 때 이 상층에 있는 뭐 배추 이런 것 같은 뭐 이런 약간 좀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은 애들은 이런 토양 수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 시스템 모델, 아까 기후변화 예측 모델 안에는 해양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양 안에 생지화학 과정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양 그 폐하의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해서 이게 CO2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 폐하가 pH가 감소가 되면서 점차 산성화된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변식생 그 모델 안에서
저희가 이제 C3, C4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식생을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C3 식생 같은 경우는 쌀이나 밀 같은 그런 약간 곡류에 해당되는 식물이고 C4는 옥수수처럼 약간 좀 키 큰 그런 식물 분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게 RCP 8.5 정도로 이렇게 쭉 이게 온실가스가 증가되면 그러면 전지구적으로 이렇게 쌀, 밀 이런 그 이 생산 면적하고 옥수수 이런 면적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잘 유출을 하고 사용을 한다면 결국 이거는 뭐 식량 뭐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정보들을 얼마만큼 잘 또 활용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저희의 또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 AR6에 해당되는 그 이제 신규 시나리오가 이제 올해부터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할 때 있어서 각 분야별로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정보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저 옆에 있는 이 설문지를 하나 제가 프린트해 갖고 오긴 했는데요. 이 기후변화 학회 회원분들께 제가 이메일로 다 뿌릴 예정이거든요. 조만간에. 그래서 장수가 약간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과연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 자료를 제공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각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에서 어떤 중요 순위를 가지는 게 뭔가 그리고 과연 해상도나 영역이나 시간 간격이나 아니면 그게 지상에 해당되는 변수인지 아니면 고층에 있는 자료들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게 과거 자료를 더 많이 쓰는지 아니면 미래에서도 그게 뭐 RCP 8.5만 쓰는지 뭐 4.5도 필요한 건지 이런 등등의 그런 정보들을 좀 미리 조사를 해서 수요자분들이 그거를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이런 것이 이제 각 어떤 활용 분야에서 어떤 변수들을 어떻게 가져가서 무엇에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좀 사실은 분석이 되고 그런 피드백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차후에 이런 정보들을 개발을 해낼 때도 그게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당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앞부분은 이제 자료에 가깝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저희와 같이 기후변화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정보들을 추가적인 정보들을 더 생산을 해내야 될까를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중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AR6의 워킹그룹 1에 있는 그 챕터들의 그 주요한 키워드를 보면 뭐 대기질 탄소 뭐 등등등의 어떤 이슈나 어떤 그 이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극한이라든가 뭐 근미래 지역 그다음에 인위적인 영향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등등등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런 자료를 생산을 해내고 여기서 분석되는 정보들이란 과연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작년의 폭염은 정말로 온실가스의 영향인 것인가 라든가 인위적인 그런 영향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과학적인 연구들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온실가스의 이제 그 감축이라는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감축 경로에 따라서 미래의 어떤 기후의 어떤 자연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만약에 기후가 변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감축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연구의 어떤 훌륭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밝혀내야 될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런 이 전체적인 그런 맥락 하에서 각각의 어떤 과정들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을 생산해내고 결국엔 그것이 한반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후의 어떤 상태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생산해내자가 앞으로의 저희 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는 저희가 생산해낸 자료와 정보가 어떻게 적응이나 감축 분야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IPCC 지난번에 48자 총회에서 있었던 이 1.5도씨 그 온난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각 워킹그룹 1, 2, 3가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 이 국내에서도 결국 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이라는 그 과학 분야는 어떻든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 기후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돼 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저희가 그 전망들을 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적응과 감축 분야는 적응 노력을 하든 감축 노력을 하든에 의해서 그 인위적 활동에 의해서 어떤 그 대기 조성이란 부분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아니면 해양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하는 등의 우리가 기후 강제력으로 불리우는 그런 변화들을 야기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3자가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터랙션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할 거냐라는 게 앞으로 이제 저희 그 학회에서 또 신경 써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서서는 주로 기후변화의 감시 부분을 대기 조성의 감시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 그것이 기후변화 예측 모델의 어떤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의 감시나 식생의 감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감시 분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유통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어도 연구자나 연구기관 선에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